사람 신체의 변화 이런 거를 편집을 한 거죠. 리듬을 잡아서. Requiem for Dream이라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익스트림 클로즈업과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혈관 속의 뭐 적혈구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교차 편집을 합니다. 쭉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집어넣죠. 그리고 실제적인 액션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마약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정신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신체의 기관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동시에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과 같이 연결시켜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감각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표면적이고 반복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하나의 서사의 마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리듬을 타는데 그 리듬을 감독은 힙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 힙합 몽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감독 자신이 보여주는 그 예가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이 아줌마 캐릭터인데요. 그 아줌마 캐릭터가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촬영을 했냐면 이 스테디캠을 몸에다 묶은 거예요. 몸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캠이 앞쪽으로 거의 눈높이처럼 오게끔 이렇게 해놓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분리되어서 뭔가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몸에다 붙여놓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듬들이 이제 이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러니까 본인은 만들어내고 싶은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게 딱히 주관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딱히 객관적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어떤 그 지점의 리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60년대 그 주객관적인 것의 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컬러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편집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몽타주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리듬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또 다른 하나가 블랙스완입니다. 이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인데요. 제가 제 집사람이랑 조조로 봤습니다. 이 영화를 조조로 봐서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너무 이 정신이 심란해서요. 이 영화는 밤에 보러 가야지 아침에 보러 가면 그냥 하루가 망하는 영화. 이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백조의 호수의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요.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거의 헤집고 다닙니다. 이 무용수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데 카메라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카메라는 헤집고 다닙니다. 그 아주 절묘하게 찍은 이 장면입니다.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이게 마치 카메라가 마치 하나의 캐릭터인 듯이 들어가서 지금 막 해집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놓치질 않습니다. 지금 이 주인공 무용수를.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전통적인 카메라 워크이긴 한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떨어져서 죽는 장면인데 이미 몸에 상처를 입고 있고 그 무대에서의 죽음이 실제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 백조의 죽음이 현실적으로 실제 죽음과 죽음만큼 강렬하게 표현돼야 진짜 표현된다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캡처한 게 이게 저게 어디 나라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남아 언어인지 러시아인지. 자기는 완벽한 연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죽는 거죠. 그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가 버드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실제로 뛰어내리죠. 누구죠? 마이클 키튼. 그 마지막 장면 굉장히 싸합니다. 뭐죠? 그 연극에서 실제로 총을 쏘죠. 그러니까 가짜로 쏘아야 되는데 실제 총알이 들어가서 이렇게 총을 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 비슷한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구적 강렬함이 현실의 강렬함을 수반하지 않으면 그 강렬함을 표현할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모티브인 것 같아요. 이 블랙 스완에서도 그렇고 그 버드맨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덩케르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지에서의 일주일, 바다에서의 하루, 하늘에서의 1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의 1시간에 스피파이어라는 전투기가 스피파이어라는 영국 당시에 전투기죠. 안에 이제 기관총이 장착되어서 이제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전투기인데 영화를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 대의 전투기가 나오죠. 그래서 서로 교신을 하는데 한 대는 이미 일찍부터 독일군의 그 기습을 받아서 그냥 추락해버리고 두 대가 계속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료가 얼마 남았냐,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계속 교신을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탐 하디라고 그 배우고 나머지 한 명이 그 다음 주에 개봉하는 그 더 스미스라는 브리티시 락 그룹의 그 리드 싱어의 일생을 다룬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서사가 상당히 독특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그 시간대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 나가는 그런 장면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다를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비행기가 지나간다든지, 혹은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그 배를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서로 이제 조우하게 만듭니다. 조금씩 서로 조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그 한 시간으로 시간을 이렇게 압축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몽타주라는 것이 어떤 행동에 대한 행동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기부터 고전 영화 시대까지의 몽타주는 쭉 이어지는 시간대에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개의 사건들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 정도로 본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그런 식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분할해서 배열을 했다면, 그 60년대 이후의 몽타주들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벗어나 있는 그런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어떤 작업으로서의 몽타주라고 본다면, 이제 지금 이제 그 뒤에 지금 이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압축으로서의 몽타주.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의 연결이 어떻게 시간을 어떤 한 공간의 시간으로 수렴시키는지에 대한 문제로까지 쭉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나오는 뭐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많은 작업 중에 하나가 뭐 누보로만 계열의 그 사람들이 소설도 썼지만 영화도 만들었고 했던 뭐 알랭 루네, 알랭 로브그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작업은 시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재해 있는 어떤 것을 표면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잠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누보로망이라는 소설 장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관찰적인 테크닉.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캐릭터의 정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근데 그 관찰에서 드러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의식 밑바닥에 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라는 것으로 쭉 표현이 되는 그런 거죠.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가 저는 굉장히 잘 이어받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물론 뭐 다른 무슨 응축을 하거나 굉장히 상징적이거나 이런 식의 그 응축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절대로 그 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철저하게 관찰적인 것이 편집해낸 그 서로 배치해낸 어떤 의식의 조각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게 고전 영화와 차별성을 띠는 현대 영화에서의 그런 편집의 미학적 효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가령 이런 작업들입니다. 이게 1959년작인데요. 그러니까 르네 마그리트의 작업입니다. 아라공의 전투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왜 저건지, 도대체 왜 돌은 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보통 르네 마그리트를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해야죠. 서리얼리즘. 근데 그 서리얼하다 그거를 초현실이라고 하면은 조금 몽롱해지고 꿈 같고. 그런데 사실은 마그리트 작업은 그런 꿈에 대한 작업도 있지만 over the real.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인 것 혹은 사실주의적인 것. 바꾸고 말하자면 재현적인 것, 미메시스적인 것을 넘어서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그림이 표현하는 질감이나 아니면 저 구체적인 형상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듯이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테크닉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왜 이상하냐면 돌을 구름과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문맥에 변한 거죠. 콘텍스트의 변화를 이 사람이 의도한 것이지 형상을 일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 형상이 놓여야 될 문맥을 바꿔놓은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컨셉추얼한 거죠. 20년대부터 이제 이 작업을 쭉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변화 혹은 배치를 기존의 미메시스라는 문맥 하에서 했던 배치들에서 벗어난 배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장미가 한 방에 하나가 한 송이 장미가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마치 앨리스처럼. 커져버린 앨리스처럼. 그죠? 그 앨리스는 커지면서 작아진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이게 실제로 오리지널 원작에 들어가 있는 사파입니다. 커져 있는 앨리스들입니다. 혹은 너무 작은 공간에 들어간 앨리스일 수도 있고, 큰 공간에서 이미 몸짓이 커져버린 앨리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약물을 먹고 되게 작아지죠. 그래서 흘린 눈물에 빠져서 막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죠, 앨리스가. 마치 그런 상대성을 표현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문맥의 변화입니다. 장미가 왜 저기 들어가 있을까라는 그 문맥이 궁금한 것이지 장미 자체는 굉장히 사실적인 겁니다. 그 방 안의 공간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배치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틈과 같은 그러니까 이 문맥 자체가 하나의 틈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뒤쪽이구나. 너무 그 확대경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도 데칼코마니라는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이 그림도 보면은 어떤 신사가 바깥을 보고 있는데 커튼이 있는데 그 신사의 형상만큼 커튼을 잘란 거죠. 이 그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요 공간이죠, 요 공간. 요 어깨 요만큼의 공간. 요게 커튼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리얼리즘에서 오버하는, 그걸 넘어서는 틈은 요 지점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라든지 아니면 이게 확대경이라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의 요 공간입니다. 요 까만 공간. 이 틈의 공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게 까만 저 공간인지, 저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 것인지, 그런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적이 굉장히 기이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신세계백화점 옛날 공사장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신세계백화점 리노베이션 할 때 르네 마그리트가 붙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대우재단 빌딩에 이게 사람이 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비로 올라가는 걸 어제인가 그제 제가 봤습니다, 밤에. 이거 쏘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재단 서울역 앞에.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광고 대전 이런 데서 상 받은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들춰보니 쓰레기가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마그리트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의 변화, 그 콘텍스트의 변화가 1920년대부터 한 50년대까지는 굉장히 불편한 어떤 이미지들이었는데 지금은 안 불편합니다. 저거는 신텍스의 변화가 아니고 시멘틱의 변화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맥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측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의미가 굉장히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청정해야 될 바다 밑에 이렇게 담요처럼 되어 있는 바다 밑에 혹은 이 거대한 하수구 뭐 이렇게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문맥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세만틱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문맥 자체가 바뀌어 있는. 아니면 뭐 제가 마그리트를 열심히 볼 때 본 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 페인트 선전이었어요. 막 그 페인트 공이 하늘을 막 이렇게 칠하니까 파란 하늘이 돼요. 그리고 딱 광고 로고가 나옵니다. 고려 페인트. 뭐 친환경적인 페인트 그거잖아요. 근데 페인트 공이 브러쉬를 들고 롤러를 들고 하늘을 칠하니까 하늘이 맑은 하늘로 바뀐다라는 게 굉장히 마그리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충격을 받는 이미지들은 또 다른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작동하는 문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담론들, 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20세기 문화예술에서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조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미적 효과에 대한 것인지. 그러니까 미적 효과라는 것이